예, 안녕하세요. 키워드 행작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직 대비로 이제 동영 전체 모의고사인데, 이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실 거 위주로 좀 고득점 문제 중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있잖아. 학자 위주더라고요. 시험 보다 보면 학자를 많이 틀려요. 학자 위주하고 또 법령 같은 거 많이 틀리는데, 법령은 좀 극복이 되거든요. 좀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근데 학자는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이론 보지 않고, 암기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 잘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더 이상 뭐 학자를 더 늘릴 수는 없을 거고 이미 기출에 표현된 어려운 지문들 뭐 국가직 7급이든 또는 국회직이든 이미 나왔던 것들은 학자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학자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웬만하면은 그 학자들이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은 웬만하면 다 살리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 이 문제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학자라든지 좀 법령 같은 거라든지 또 현행 제도라든지, 요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고득점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모의고사 설명할 때는 주로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였는데요. 자, 이거는 다원주의하고 있잖아. 정치하고 경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경제도 자유주의가 있고 정치도 자유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경제는 합리 개인이야. 합리 경제인관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사회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는 안 그래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치학에서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뭐다? 이익단체들에게 특히 자유주의에서는요. 그래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니까 요 개인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단을 통해서 정치 집어넣겠죠. 왜? 어차피 다수결이고 민주주의니까 지금. 그래서 개인 차원이 틀렸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 다원주의 또 그 논리가 있는데 잠재 집단론이에요. 그지? 어떤 집단이 되게 활동적이란 말이야. 그럼 국가가 이 집단의 이익을 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대다수 국민들은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만 들어주다 보면은 반드시 반작용이 나올 겁니다. 부작용이. 이러니까 정부는 특정 집단 이익이 아니라 그냥 다수이익까지 고려되는 정책을 만든다는 게 잠재 집단론이다. 그치? 여기에 대한 반대론이 로이의 이익대 자유주의인데 그건 여긴 없네요. 그다음에 공공 집단론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치?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이익만 매달려 있다면 이게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치? 이러다 보니 이런 집단 이익 중에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 집단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공익에 가까운 주장들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에 반영된다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게 공공이익단론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달의 다원론이 대표적이죠. 그치? 정책 연구해 보니까 분야별로 전부 다 지배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특정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분산돼 있다는 게 달의 주장이에요. 됐지?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이익단체들,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영향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정책 결정 요인론도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어렵죠.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거 나왔을 때는 정책이 있고 영향을 준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정치학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치? 근데 경제학자들은 아니야.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럼 정치가 중요할까? 경제가 중요할까? 이게 결정 요인론이에요. 그치? 당연히 정치학자들은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을 거고 경제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연구해 보니까 정치와 정책은 아무 관계가 없더라. 100% 경제 효과더라. 이게 바로 도슨과 로빈슨의 경제자원 모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도슨과 로빈슨은 허위 관계라는 소리는 이 정치와 정책이 허위 관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정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00% 경제 효과라는 소리예요. 뭐가 틀렸다? 경제가 영향을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정치가 영향을 못 주는 거고 모든 효과는 경제 효과라는 소리예요. 그 결과 답은 2번이겠죠. 도슨과 로빈슨 경제 자원 모형 이런 경제 요인이 정치 영향을 주는 거지 정치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이 말이 맞다면 어때? 도슨과 로빈스는 경제 자원 모형에 의하면 정치가 있잖아.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정치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게 매개 변수라는 소리인데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경제가 바로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지 경제가
정치를 통해서 정치로 들어간 건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순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개 변수도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틀렸네, 이거는. 자, 여기에 반대말이 너드와 매크론이죠.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정치에 영향을 줘요. 경제도 영향을 줘요. 그치?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은 관계가 있지만 100% 예효과는 아니고 경제 영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혼란 관계라고 그러고 이 경제 변수를 뭐라고 그래? 혼란 변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말이다? 정치도 독자적 영향이 있고 경제도 있다는 거야. 또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정치를 거쳐 가지고 정책으로 가는 간접 영향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 변수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정치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크론과 너드의 혼란 관계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도슨과 로빈슨의 허위 관계, 허위 변수, 너드와 매크론의 혼란 관계, 혼란 변수. 허위 변수가 꼈다는 건 정치가 의미 없다는 소리고, 혼란 변수가 꼈다는 소리는 정치도 일부 의미 있다는 소리예요. 됐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 립스 퀴즈죠. 일선 관련인데 일선 관련 대면 관계야. 서면이 아니라 대면이다 보니까 미리 정하기가 힘들어요. 다양한 고객들이다 보니까 그럼 재량이 되게 많다는 소리야. 자원이 부족해요. 그치? 또 대면 관련인데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도 잘 안 된다는 거야. 이게 1번이죠. 일선 관료들은 다양한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서로 모호하고 대립적인 요구를 한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됐지?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일은 되게 많고 요구는 되게 많은데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관료들은 고객을 나눠요. 이런 고객은 해주겠다. 이런 고객은 안 하겠다. 이미 선별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2번을 맞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고정관념 형성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비싼 차라든지 뭐 비싼 옷을 입고 온다. 이런 사람은 내 해주겠다는 거야. 반면에 어떤 형태로 들어온다 그럼 나는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만들어 가지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이걸 기름기를 만든다고 그러는 건데 자, 그래서 틀렸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정관념 형성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것도 고정관념 타파한다 이런 표현이. 자, 일선 관련 자원이 되게 부족해요. 이러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죠. 할당 배급이라고 그래. 그치? 이러니까 부분적이다, 간헐적이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 20문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잖아, 지금. 20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릿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학자를 어려워할 것이다. 법령 어려워할 것이다. 또는 뭐야, 그 제도 같은 거 어려워할 것이다. 고정관념 만들어 버렸잖아. 그치? 이걸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왜? 다 못해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야, 1번 왜 안 하는데? 난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대응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형성된 고정관념 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치? 저도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물론 경험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갖고 내 대응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예산 결정은 정책학은 되게 다양한 모형이 있지만 예산 결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밖에 없어요. 합리 모형은 대개 60년대 이후야. 자, 그래서 예산 결정이 합리주의에 나왔다는 건 정책 대안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이미 숫자가 만들어져 예산이. 그러니까 말만 예산 이론이지 어떤 의미다. 정책 자체가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반대말이 뭔데? 정책이 점증적으로 만들어져요. 정책이 점증적이다 보니까 예산도 점증적일 수밖에 없어. 어제 합리 모형이 좀 더 개혁 이론이고 점증 모형은 좀 더 보수적이란 말이야. 틀렸죠, 1번. 개혁 시기에 소극적 측면의 저항이다. 이건 합리 모형의 문제점이 아니라 뭐야? 점증 모형의 문제점이에요. 1번 틀렸고요. 또 합리 모형은 사회의 목표가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1번 목표는 뭐 교육이다. 2번은 뭐 복지다 이런 식으로 서열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국민 전체가 이거는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합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은 합리가 잘 안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은 교육의 몫을, 문화는 문화 몫을, 복지는 복지의 몫을, 그다음에 군사는 군사 몫이 있어요. 자기만의 몫이 있고 서로 갈라먹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점증 모형이에요. 됐지? 2번 뭐가 틀렸냐면 목표가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다면 합리 모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지? 틀렸고요. 자, 다중합리성 모형은
밀러 모형은 모호성 모형이야.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한데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자체 틀렸죠. 다중합리성 모형 밑에 있죠. 서메이어와 윌로비 모형이고 밀러는 쓰레기통 모형 또는 모호성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답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밀러 모형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나왔을 때 그냥 모호성 모형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냥 쓰레기통 모형과 거의 유사해요. 이제 어떤 사건 계기로 갑자기 정책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맞습니다. 서메이 율로비는 뭐라고 하냐면, 자, 과정이 있죠.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 의제가 돼야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결정되고, 집행될 겁니다. 이런 단계별로 무조건 합리가 맞다, 점증이 맞다가 아니야. 어떨 때는 점증이 맞고, 어떨 때는 합리가 맞다는 겁니다. 의제는 당연히 정치 과정이에요. 정치 요소가 맞을 거고, 정책은 좀 더 분석적이야. 또 정책은 누가 만든다? 분야별 관료가 만들어. 과학기부는 과학 관련 정책을, 국방부는 국방 관련 정책을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분야별로 만들어지고 이 분야별 정책을 합리적이죠. 누가 연결시켜야 돼? 의회 상임위와 연결시켜야 돼요. 얘는 좀 더 정치적이야. 이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야? 기재부 같은 예산 담당관이 있어. 이 담당관이 이 부처별 예산을 분야별 상임위원회와 연결시켜가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치? 이러다 보니 봐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 부처별 예산들을 부처별 상임위원회와 연결시키죠. 그치? 이러니까 미시를 본 거야, 지금. 미시를 봐가지고 이 전체 금액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조정하는 건 누구다? 이 중앙 예산 담당관들이야. 어쨌든 논점보다 서메이로는 단계별로 적용될 합리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정책 과정은 좀 더 합리 모형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은 좀 더 점증 모형이 이 두 가지를 조정하는 건 누구다? 중앙 예산 담당관들, 기재부 담당관들이 분야별 정책들을 분야별 상임위 예산과 연결시켜가면서 전체 금액을 합의하겠죠. 그래서 이건 맞았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 거시로 바꿨어요. 거시가 아니라 미시 부분을 모은 다음에 이 거시를 조정해 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다? 또 나왔던 게 의회 상임위원회가 맞추는 게 아니라 중앙예산 담당, 우리는 기재부죠. 기재부의 담당관들이 맞춰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 가지만 외워도 과정별로 적용될 합리성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 두 번째, 분야별 정책이다 보니까 거시가 아니라 미시다. 이걸 모아서 거시금액 만들 건데 이건 누가 한다? 중앙 예산 담당관들이 조정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시키는 요 기재부의 담당관들이 중요하다. 요 모형이에요, 지금. 답은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어려운 문제지 이것도요. 자, 그다음에 허즈버그 또 나왔죠. 허즈버그는 동기부여 이론인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 별개란 거, 별개. 둘은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리고. 자, 이 동기 요인이 생산성과 관련돼 있고 위생 요인은 손실과 관련돼 있죠. 그치? 손실 방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자는 생산성이 더 중요하겠지만 손실 방지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동기 요인, 만족 요인들이 여기서 위생 요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다시피 1번 누가 틀렸냐면 이거는 허즈버그 이론이 아니라 누구 이론이다? 헤크맨과 오렘 이론이에요. 자, 이분들 허즈버그는 요 위에 거만 생산성 높여준다는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헤크맨과 오렘은 안 그래요. Y인간은 Y에 맞게, X인간은 X에 맞게 줘야 돼요. 성장 욕구 낮다는 건 X인간들이거든. 그때는 어떻게 줘라? 단순하게 줘라. 성장 욕구 높을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줘라. 허즈버그가 아니라 누구다? 헤크맨과 오렘이에요. 그다음에 허즈버그 답은 2번이었어요. 자, 허즈버그 이론은 너무 동기 요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지? 내적 요인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로 어떤 그 동기 요인에 초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무 요소와 동기를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터뷰해 가지고 널 끌고 온 요소가 뭐냐 물어보니까 주로 내적 요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동기 그 자체에만 중점 두다 보니까 주로 상위 욕구들만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결과 어떤 이런 충분한 분석이 아니라 어떤 뭐야 인터뷰를 통한다든지 또는 특히 전문가 중심의 연구다 보니까 일반화 잘 안 됐고요. 이런 비판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뭐가 틀렸냐면요. 보수와 대인관계는 이건 뭐야? 이거는 위생 요인이잖아. 위생 요인이 더 커야 돼요. 요 위생 요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동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돼? 위생 요인은 필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수와 대인관계는 위생 요인인데 이 친구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동기부여의
필요 조건이 될 거고 요 안에는 내적 요인들, 동기 요인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충분 조건이 되겠지. 4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대인 관계와 작업 조건은 만족 요인이 아니라 이건 불만 요인이죠. 동기 요인이 만족 요인, 위생 요인은 불만 요인이잖아, 지금. 답은 그래서 2번이었어요. 자, 1번은 누구 이론이다? 허즈버그 이론이 아니라 해크맨 오렘 이론이고요. 3번은 어때? 보수와 대인관계 위생 요인인데 위생 요인은 동기부여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쉬웠죠. 성취감이라든지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고 대인관계나 작업 조건, 특히 보수 같은 것들 내 밖에 있는 요인들이에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또 있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네요. 주로 그 어려운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주로 학자 위주로만 갖고 올 수밖에 없었네요. 법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가지고 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분명히 그 쉬운 문제들은 다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 같은 것에 이제 발목이 될 것들이 주로 학자라든지 뭐 최신 법령이라든지 또 현행 제도, 7급 문제는 연역 제도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구급은 그게 잘 안 나올 거니까 주로 학자 위주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학자가 주로 나올 게 어디야 저기 조직이론이라든지 정체학 정체학 학자 나왔을 때 좀 어려워요. 조직이론은 옛날 학자들인데 정체학은 최근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낯설 때가 되게 많아요. 아까 봤던 밀러 모형은 저도 보지 못했어요. 요새 와서 본 거지 제가 배울 때는 이런 걸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조직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학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구급 문제는 조직이론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로 포인트를 정책의 학자들 좀 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이라든지 아까 봤던 립스키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봤던 학자들이지만 우리가 본 게 일부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기출 문제든 모의고사든 학자들 나왔을 특히 유명한 학자 나왔을 때는 고 이론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대처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